사기꾼 아들과 금고털이 아버지. 라드 플럼리. 미스터리. 제니퍼 멜빈 콥의 직원이 사무실에서 퇴근한 시각은 2시 30분이었다. 그리고 제니퍼의 피에 젖은 셔츠가 몸에서 벗겨지고 의사가 심장 자극제를 주사한 것은 4시 10분이었다. 그 사이에 1시간 40분 동안 제니퍼 콥이 뭔가를 배우지 못했다면 그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지금 우리에게는 편지가 밀려들고 있어. 5월에 옥수수밭에 몰려드는 까마귀 떼에 같이 밀려들고 있다고. 콥 씨가 즐거운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엄청난 편지들이라고. 그래, 오늘은 토요일이 맞지? 하지만 오늘 오후에 당신을 퇴근시킬 수는 없겠어. 직원의 얼굴은 그 거래문의 편지들에 대해서 그가 자신의 고용주만큼이나 열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가 반박을 하려는 듯한 어조로 뭔가를 중얼거렸다. 평소 그의 성향으로 비춰볼 때 꽤나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뭐라고? 콥 씨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가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가 뭐지? 그 작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던 직원이 고개를 돌리더니 그의 고용주를 향해서 환한 얼굴을 보였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콥씨. 그가 말했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일에도 너무 늦게까지 야근을 했고 토요일 오후에 쉬어본 적도 없어요. 게다가 솔직히 말하자면 굉장히 힘들게 참고 있었죠. 게다가 나는 이 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 이런. 고통받는 모세가 내 눈앞에 있는 줄 몰라봤군. 콥이 외쳤다. 그래, 당신이 자신의 일을 싫어한다면 비겁하게 도망칠 수 있지. 당연히 그래. 하지만 내 사업에 대해서 나쁜 말을 쏟아낼 권리는 당신에겐 없다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어디 한번 제대로 말해보라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보라고. 마치 사과를 씹어먹는 송아지처럼 입을 벌리고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말을 좀 해보라고. 한번 말해봐. 그리고 원한다면 그만두라고. 당신 정도의 직원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야. 전차를 타고 가면 당신 자리에 앉으려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모르나? 당신이 파는 이 땅 말입니다. 직원이 불만에 찬 어투로 내뱉었다. 그 동부에서 온 사람 한 명이 있었죠. 롱아일랜드에서 온 그 사람은 그 땅에 대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들은 것이 최악이었죠. 그 클리어워터 확장 지역 말이에요. 그 친구가 나한테 털어놓은 것은 그런 땅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모두 사기라고요. 숟가락으로 소금통을 박박 긁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럴 수도 있겠지. 콥 씨가 이상한 목소리로 낄낄거렸다. 그 땅이 모두 늪지대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광고에서 언급되지 않았나? 그 땅들은 모두 묘사된 그대로지. 불평할 거리는 없다고. 클리어워터 확장 지역은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로부터 반경 50km 반경 안에 존재한다고. 그렇다면 오래된 뉴욕시에서부터 태평양 연안지대를 통틀어 그 땅이 가장 싸면서도 훌륭한 부동산 거래건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직원이 다시 고용주의 말을 끊으면서 외쳤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이 갑자기 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띠는 듯 보였다. 그리고 내 말은 단지 클리어워터 확장 지역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그만둘 겁니다. 보자고요.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대한 쓰레기에 가까운 가짜 땅을 파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곤 지독한 시골 동네뿐이고 큰 길에서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진 땅을 파는 것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가짜 보석을 가지고 여자에게 청혼하면서 그것이 16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믿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요. 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에게는 여간 신경 쓰이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나는 여기 일을 그만두겠어요. 커다란 마호가니 책상 너머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가 완벽하게 깨끗한 외투의 소매 끝을 신경질적으로 털었다.
마치 거기에 상상 속 먼지와 얼룩이 존재한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러더니 의자에 몸을 깊이 파묻고 뒤로 기울이고 윤기가 흐르는 책상 위 나무 위로 손가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가 눈썹을 찡그리며 다른 손의 손가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손가락의 손톱은 관리를 잘 받은 듯 윤기가 흐르고 있었고 그 손톱의 윤기는 그 자신의 인격 위로 흐르는 것보다 훨씬 투명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더함에게 전화를 해놓겠어. 그러면 당신 월급을 가져갈 수 있을 거야. 콥이 말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신이 여기에서 내 직원으로서 배우고 알게 된 모든 것들은 철저한 영업 비밀이야. 철저한 비밀이라고. 당연하죠. 상대방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선교사로서 위험한 일을 한다고 해서 월급을 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추천서를 써줘야 합니다. 추천서가 받듯이 필요해요. 또 다른 일자리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거든요. 만약 당신이 이 사무실에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철저한 비밀로 여겨준다면 최고의 추천서를 써주겠어. 콥이 약속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심이었고요. 예전에 대장에게 진흙을 뿌리는 것이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나와는 맞지 않아요. 당신 집 주소를 적어 놓고 가. 그러면 거기로 추천서를 보내줄 테니. 겁쟁이 남자애처럼 나를 묘사하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사무실에서 그런 모습은 보인 적 없으니까요. 직원이 대답했다. 콥이 또다시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당신은 나를 대상으로 장난을 치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일부러 입술을 뒤틀어 아래쪽으로 내렸다. 그러자 손톱만큼이나 윤기가 흐르는 이가 드러났다. 위험한 장난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봤어요. 상대방이 대답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봤다고요. 속기사를 불러와. 그 추천서를 지금 구술하겠어. 지금 당장. 그리고 5시 전까지는 서명을 완료할 거야. 그리고 추천서 이상의 호의를 자네에게 베풀어 줄게. 더함에게 말해서 자네에게 3주치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겠어. 내 사업 관련 정보는 절대적인 비밀이라고 잘 알고 있겠지? 당연하죠. 직원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약속하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한테 여분의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여기 일에 대해서 말하고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자신의 직업 윤리로 인해서 하지 않을 일들에 대한 설명을 마친 다음 그 직원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이제 그의 고용주 앞에는 커다란 더미의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간 소금처럼 저런 종류의 불평 많은 애 같은 인간들은 언제나 저런 식이지. 콥이 큰 소리로 불평을 터뜨리더니 눈앞의 편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여기가 무료 급식소라거나 구세군이 운영하는 가게라는 말은 그 누구에게도 한 적 없어. 만약 오래되었지만 괜찮은 거래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성사시킬 머리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 먹지 않은 사람이 바보인 거라고. 그리고 광고업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내고 내가 파는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떠들라고 했지. 게다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영리한 법률가가 모두 검토를 마쳤단 말이야. 그러니 신기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미끼를 물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이젠 물고기들에게 달린 문제라고. 그 다음 콥은 자신의 직원에게 약속했던 추천서를 구술시켰다. 그때 그의 사무실 안으로 방문객이 들어왔다. 그가 방문객을 받지 않겠다고 바깥 사무실 직원에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문객이 들어온 것이었다. 그의 사업이 가진 특이한 속성 때문에 그는 대부분의 경우 여성 고객을 상대했다. 그 방문객은 학교 선생님이라는 것을 자신의 얼굴과 옷차림으로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유형의 사람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직업을 커다란 현수막에 써놓고 들고 다니는 것과 유사했다. 중년이 살짝 지난 그녀는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그녀 자신이 오랜 시간 모은 저축을 모두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유형일 터였다. 그녀는 마치 독약이 포함된 고기 한 조각에 달려드는 쥐와 같았다.
그녀가 소심한 태도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고 그 안에는 배짱을 부리며 위압적인 태도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가 반짝이는 커다란 마호가니 책상 옆 작은 의자에 앉으며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서 눈썹을 찌푸리며 바라보고 있는 얼굴을 감히 올려다볼 용기도 내지 못했다. 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끔찍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바깥 사무실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바깥 사무실 사람들은 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되어 죄송해요. 혹시.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콥은 커다랗게 쌓인 종이 뭉치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더니 그것을 뜯어보는 듯 보였다. 방문객의 일이 자신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그녀에게 심어주면 그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콥은 이미 마친 후였다. 그가 종이를 구기더니 다시 종이 뭉치 위로 던져 넣었다. 그리고 또다시 눈썹을 찌푸렸다. 본론을 이야기하시죠. 그가 날카롭게 짖었다. 당신들의 중개업자들 중 하나의 말에 근거해서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은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콥이 불꽃처럼 화를 냈다. 1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내가 들은 바로는요. 아니, 5년, 아니 10년일 수도 있었죠. 콥이 날카롭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어쨌든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중개업자하고 부동산 소식지에 따르면 위대한 미국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그 부를 쌓게 된 것은 대부분 작은 땅을 하나 사면서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은행에 모은 저축을 깨서, 그래요, 수십 년 이상 저축한 돈이었죠. 그리고 그 땅을 샀어요. 그 클리어워터 확장 지역이었죠. 저기 저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땅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나는 돈이 필요해요. 아주 심각하게 필요해요.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서 그 돈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제발. 콥이 거친 목소리로 딱딱거리며 말했다. 그가 들고 있던 편지를 아래로 내려놓으며 또다시 얼굴을 찌푸렸다. 본론을 말씀하시라고요. 이 모든 이야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나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끈기 있게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릎 위에 올린 손에 낀 장갑의 매듭을 꼬았다 풀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저희 어머니요. 어머니는 공립병원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절대로 공립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절대로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다시 날카롭고 호전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책상 위로 날아왔다. 그러더니 콥이 구겨진 종이 모서리에 연필로 뭔가를 적었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말씀이 도대체 뭔가요? 그가 물었다. 그래요. 그렇죠. 클리어워터 확장 지역에 대한 이야기였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 땅을 계속 가지고 있으시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해요. 절대로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그 땅을 팔지 말아요.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수술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요. 의사들 말로는 그 수술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고 또 어머니가 공립병원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곳으로 어머니를 보내면 돌아가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나로서는 그런 큰 돈을 빌릴 곳도 없어요. 그래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쩌면
당신이 그 땅을 가져가고 원금에 대해서 4% 정도의 이자를 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 저축을 하면 그 정도의 이자는 주니까요. 콥이 손을 들더니 아주 폭력적인 몸짓으로 종이를 내리쳤다. 그리고 그가 책상 앞 여자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발톱으로 참새를 잡은 매가 그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군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부동산을 판매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되사들이는 법은 없어요. 분양하는 것도 우리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요. 학교 선생님이 간청했다. 영혼을 갉아먹는 직업이 오랜 세월 그녀를 단련해왔지만 그 순간의 눈물을 참는 것이 무척 힘들어 보였다. 그 순간 마치 콥이 갑자기 귀를 먹은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의 연필을 보고 미소를 짓고 이를 드러내 보였다. 너무나도 하얗게 탈색된 그의 이가 마치 강철 덫의 송곳니처럼 보였다. 저희 중개업자에게 그 땅을 팔아달라고 요청해 보기도 했어요. 그녀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 속 평정을 되찾아서 말을 이었다. 그러나 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돈이 필요해요. 혹시라도 내가 지불한 돈의 절반이라도 되돌려줄 수 없나요? 만약 그 땅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절반의 돈만 내게 돌려줘도 당신은 손해볼 것이 없잖아요. 이것 좀 보시죠. 콥이 으르렁대는 소리로 외쳤다. 그러면서 그가 몸을 비틀어 갑자기 일어서는 바람에 그녀는 깜짝 놀라서 소심한 태도를 다시 취했다. 나는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벌써 그 소중한 시간 중 15분을 할애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땅을 다시 사지 않을 겁니다. 그게 최종 결론이에요. 당신을 바깥으로 직접 안내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나에게는 커다란 거래 건이 있어요. 그 땅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것을 꼭 잡고 있어요. 그것이 당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켜요. 그가 자신의 수첩을 집어들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아, 그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 내 충고를 기억해요.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 땅을 팔지 말아요. 이해가 되지 않은 중얼거림 같은 마지막 작별의 말을 남긴 학교 선생님이 비틀거리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바깥 사무실 누군가가 사장실로 통하는 문을 닫았다. 콥이 편지 더미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며 하나를 집어들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내뱉었다. 모두 목매달고 죽어버렸으면 좋겠군. 문단속 하나 제대로 하는 직원을 뽑는 게 이렇게 힘들 일인가? 문단속 하나 하는데 10명의 풋내기들을 낚아채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있잖아. 언젠가는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을 찾아내서 채용해야겠어. 콥은 갑작스럽게 커다란 성공을 성취한 사업가였다. 그는 아직 젊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결코 결혼할 의향도 없었다. 그에게 있어 결혼이란 다수의 여성에게 각각 헌신적인 것처럼 속이는 것에 비해서 더 나은 것을 제공하지 못했다. 한 여성을 위한 헌신이란 그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풍자극에 등장하는 다양한 여성들 대하는 것처럼 그는 여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 여성에 대한 관점 이외에 그에게 남자란 속임수의 대상일 뿐이었다. 대부분의 미국 사업가들과 마찬가지로 콥은 이따금 예전 시절을 돌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아주 최근까지도 그는 50센트를 쓰더라도 아주 여러 번 그것의 유용성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혼자만의 노력을 통해서 현재에 끈적거리고 더럽지만 상당한 재력을 가진 지위에 오른 것이었다. 옷과 장신구 등에 있어서 화려함을 추구하는 취향 외에도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러하듯 그는 다양한 여성들과 만나는 것을 즐기는 취향을 가졌다. 아마 이 정도면 그 사람에 대한 대략적인 묘사가 되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대략적으로 묘사된 외모와 행동 뒤에 숨겨진 그의 성격이 상당히 이기적이라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를 인간 자칼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다지 부자연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다른 자칼들이 입맛을 다시지 않는 시체들의 냄새를 맡아 쫓는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시체를 찾아내면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뼈와 살을 모두 먹어치웠다. 사실 시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살아있는 것들도 시체를 대하듯 먹어치웠다. 그의 희생자들은 살아있기는 했으나 그와 같이 사나운 육식동물과 맞서 싸울 힘이 없다는 점에서 시체와 같았다. 또한 다른 육식동물들 입장에서는 너무 야위고 맛이 없기에 먹으려 들지 않는 먹잇감까지 콥이 먹어치웠다는 점에서 그의 희생자들은 살아있지만 시체와 같았다. 3시 30분, 콥은 여전히 커다란 마옥간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자칼과 같은 인간이든 아니든 충격을 느끼며 불쾌하게 여길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예상하지도 못한 시간에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기꺼이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적어도 콥의 경우에는 아니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를 비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장 성공적으로 가짜 땅을 팔아온 사람조차 자신의 부모와 조상을 부끄럽게 여겼다. 물론 성공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그렇지만 그가 그런 식으로 느낀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만약 자칼에게 사람을 먹어치우는 호랑이 부모가 있다면 그 자칼은 결코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친구들이 단단한 아가리를 가진 콥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콥의 아버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먹어치우는 호랑이 같은 존재였다. 최근까지 그는 대부분의 자칼들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 장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다. 그런 아버지에게 콥은 지난 10년 동안 편지 한 통 쓰지 않았고 아버지와 직접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몇 구역을 돌아서 도심을 지나가곤 했다. 그런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적은 종이 쪽지를 콥의 사무실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가져온 소년에 의하면 아버지는 바깥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이었다. 제니퍼는 아버지를 싫어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싫어한 이유는 경찰 본부에 아버지의 지문이 찍힌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제니퍼 자신이 아버지를 두려워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끔찍한 직업을 통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며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제니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더러운 경력의 아버지가 그에게 교육을 제공했고 아버지의 사촌이라고 주장한 여자에게 그를 맡겨서 기르게 했고 가끔씩 그를 보러 왔다는 사실 역시 제니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버지가 사람을 먹어치우는 호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그는 아버지가 제공하는 교육과 음식을 받고 누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언젠가는 그들 사이의 관계를 폭로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제니퍼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사실 가장 최근의 형기였던 7년 동안에도 그는 아들 콥에게 편지조차 쓰지 않았다. 그런 아들이 최악으로 간주하는 것, 또는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사악한 일로 상상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 고객이야. 제니퍼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 종이 쪽지를 가져온 소년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나하고 우연히도 같은 성씨를 가진 고객이지. 아마도 그 사람을 만나봐야 할 것 같군.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 두 사람이 직접 서로 마주친 순간은 유전학을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엄청난 몰입감을 주는 연구 주제가 되었을 것이었다. 물론 입고 있는 옷과 장신구는 판이했다.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극과 극에 있는 취향을 대변하는 옷과 장신구였다. 늙은 콥은 두꺼운 외투에 뭔가 회색빛이 나는 천으로 만들어진 짝 달라붙는 바지,
그리고 탄탄한 상체가 드러나는 윗도리를 입고 있었고 그의 옷은 모두 뭔가 말끔하면서도 희미한 윤기가 흐르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런 옷차림은 항만 노동자나 제철소 막노동꾼이 휴일에 입는 것들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각이 진 불독 같은 턱과 사각형의 아래턱, 아래로 내려온 광대뼈는 아들에게도 유전되었고 그런 외모가 상징하는 성격, 즉 고집스러움과 잔인함 역시 유전되었다. 아들이 자리를 권했지만 방문객은 앉지 않았다. 아마도 곧바로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죠. 제니퍼가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은 아니죠. 서부 지방으로 바로 오신 거죠. 안 그런가요? 아마도 그러니까. 뉴욕에서 오신 거죠? 네 말이 맞다. 늙은 콥이 으르렁거리며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침묵의 순간이 흘렀고 그 사이 방문객의 날카로운 시선이 방 안 모든 것을 훑어보는 듯 보였다. 그 시선은 아들의 깨끗한 트위드 자켓, 그리고 하얗고 잘 다듬어진 검지 손가락 주변을 장식하고 있는 금반지, 온통 마호가니 재질로 만들어진 방 안가구들을 훑었다. 마침내 제니퍼가 용기를 냈다. 어쩌면 아버지가 저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말할 시간이 온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그 돈의 일부라도. 엉터리 자선 사업가 같은 소리는 집어치워라. 상대방이 툴툴거리는 소리로 외쳤다. 네가 나한테 갚을 것은 하나도 없어. 나는 사업 때문에 여기에 온 거야. 냉정한 사업 건이라고. 아들이 몸을 일으켜 커다란 책상 뒤로 몸을 세웠다. 그가 하얀 손을 내밀어 윤기로 반짝이는 책상 표면을 짚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로요. 아버지도 알겠지만 우리 사이에 사업권은 없어요. 만약 아버지 입장에서 받아내야 할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돈 이야기라면, 상대방이 근육질에 붉게 그을린 손을 들어 올렸다. 아버지의 얼굴의 분노로 인해서 너무 무섭게 변했기 때문에 제니퍼는 급작스럽게 말을 멈춰야 했다. 이야기가 있지. 하나 있어. 늙은 콥이 완고한 어투로 내뱉듯 말했다. 무슨 소린지 알겠어. 이야기라고.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진실된 이야기지. 롱아일랜드의 늪지대에 예전에 산 적이 있었다. 너도 어린 시절에 거기에 살았고, 누구보다 그 이야기를 잘 알 거다.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땅이 있었지. 멍청한 놈들이 그 땅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가져보겠다고 무릎을 적시면서 기면서 돌아다녔지. 나 역시 그런 식이었고, 가장 가까운 도로는 수십 킬로가 떨어져 있었어. 그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지. 정부에서 억지로 세금을 걷어내는 데나 쓸모가 있을 곳이지. 거기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은 없어. 세금이나 걷어가면 다행인 땅이지. 잡초조차 그 땅에서는 자라지 않거든. 만약 그 땅을 10달러에 팔겠다고 제안해도 그 땅을 아는 지역 사람들이면 거들떠도 보지 않을 곳이지. 그래, 바로 그게 네가 뿌린 더러운 광고 전단지에서 선전하고 있는 사업, 건인 거야. 물론 너는 그것으로 파리떼 같이 멍청한 사람들을 꼬이려고 하는 거고, 내 놈이 여기에도 저기에도 세상 온갖 곳에 뿌려대면서 광고하고 있는 바로 그 사업건이고. 거칠고 투박한 붉은 손가락이 트위드로 만든 고급 윗도리를 가리켰다. 그리고 화려한 장식이 달린 넥타이와 책상 뒤에 앉은 남자의 바지를 가리켰다. 그러더니 그 손가락이 동그라미를 그리며 움직였다. 마치 아들의 온 평생을 한 번에 가리키려고 노력하는 듯한 몸짓이었다. 다시 말해봐요. 젊은 콥이 끼어들더니 외쳤다.
여기 이렇게 와서 아버지가 그런 소리를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조금 우습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디 한번 제대로 말해보라고요. 상대방이 거칠게 소리 지르면서 제니퍼의 울부짖음을 가로막았다. 지금 내놈 이야기는 내가 얼마 전까지 연방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았다는 의미겠지. 아하, 내가 마지막으로 잡힌 것이 어땠는지 알기는 하니 내가 금고를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려고 시도했었다는 것을. 옷 속에는 권총을 숨겨둔 상태로 저질렀지. 만약 나를 쫓아온 경찰관들이 황소처럼 사나운 놈들만 아니었다면 나는 깨끗하게 도망쳤을 거야. 하지만 양쪽 어깨를 모두 써서 그놈들과 힘을 겨뤘지만 결국 잡혔지. 그 덕분에 감옥에 간 다음에도 의무실에서 3개월을 지냈어야 했다고. 그래, 바로 이런 것이 남자들이 하는 일이지. 남자들의 게임이라고. 내 말을 알아듣겠어?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내 놈이 벌이는 짓은 엄마가 잠시 봐달라고 맡기고 한 여자 아기의 손목에 있는 가짜 금 팔찌를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그 더러운 일에서 돈이나 빨아먹자고 온 것이 아니야. 그런 이유가 나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어. 나는 정확하게 사업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라고. 만약 돈 이야기가 아니라면 무슨 이야기죠? 아들이 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거기 그 문을 좀 잠가주세요. 그래요. 그 문을 잠가줘요. 누군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는 대화를 방해받고 싶지 않거든요. 상대방의 얼굴이 뒤틀리면서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나도 사악해 보였기 때문에 아들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우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사무실 문에 꽂힌 열쇠를 잡아 빼더니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까 내가 사무실 문을 닫아 달라고 말하고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문을 잠갔지.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지. 나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약간 허술한 이유이기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이유는 아니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내 친구하고 그 친구의 여자 이야기야. 그래, 그녀를 그냥 여자라고 부르기는 조금 그렇지. 그녀는 아주 멀쩡한 여자고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췄거든. 여하튼 간략하게 이야기하마. 그래, 우선 이야기해야 할 것은 내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를 나한테 보냈어. 그녀는 박스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해왔어. 정말로 노예처럼 한시도 쉬지 않고 8년을 일했지. 그녀가 17살 때부터 노예처럼 일한 거지. 월급은 좋았어. 왜냐하면 그녀는 일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축에 속했거든. 그리고 전체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녀의 속도도 빨라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재촉하는 효과까지 있지. 그 나이에 여자치고는 나쁘지 않은 월급이었지. 그녀는 아끼고 또 아꼈어. 내 친구가 감옥에서 나오자 그녀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려고 했어. 인적이 드문 한산한 곳이었지만 잘 꾸며진 아파트였지. 그래, 그게 첫 번째 실수였지. 그리고 또 다른 실수는 그녀가 내 친구를 제대로 된 인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것이었지. 열심히 모은 저축과 말끔한 아파트. 그래,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녀가 신문에서 내 놈이 내놓은
그 눈길을 끄는 광고를 보게 된 거야. 그녀는 자신의 저금을 모두 털어서, 그래,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모두 가지고 그 땅을 샀지. 지저분한 늪지대라서 기름을 뽑아내는 엄청나게 큰 드릴로도 바닥을 뚫지 못하는 그 땅을 산 것이지. 그래, 이 이야기를 하러 온 거야. 멋지지 않니? 내 놈이 모은 파리떼가 끈끈이에 모두 붙어서 자신들을 불러온 그 광고 전단지를 원망하면서 도망치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어떠니? 기분이 어떠냐고? 지금 내가 묻고 있잖아. 그래, 어떠냐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들이 달래듯 말하면서 손을 흔들었다. 마치 아버지의 질문 속에 압축된 경멸과 분노를 털어내려는 듯한 손짓이었다. 어쩌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아버지하고 나는 그러니까 한 배를 탔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내가 하는 사업은 합법적이지만 아버지의 행위는 그 턱 관절을 나사로 조여라. 지금 당장. 아버지가 소리 질렀다. 내 놈이 역겨운 사기꾼이라면 너는 너 자신과 나 사이의 차이점을 모르겠지. 하지만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어. 감방 친구와 교도소장 사이만큼이나 커다란 차이가 있어. 그리고 그 너비로 따지자면 8개의 바다를 한데 모은 만큼의 차이가 있어. 너처럼 역겨운 놈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훔쳤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그래도 지금 말하지만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 희망이란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제 그건 잊어야 돼.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너로 하여금 그 더러운 책상에서 수표책을 꺼내게 만들고 그 정직하고 불쌍한 여자에게 보낼 수표를 쓰게 만들기 위해서야. 내 놈의 광고. 그래, 나도 봤지. 그 여자가 본 광고를 나도 봤지. 10배의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써놨더군. 그래, 정확히 10배의 수익률이라고 했지. 그리고 너무나도 깨끗한 사업 조건이기 때문에 돈을 회수할 방법이 3가지나 있다고 광고했지. 그리고 그 위에 안전장치를 걸었기 때문에 실패해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광고했더군. 그래, 나도 이해할 수 있어. 광고지에 그렇게 써놓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 그럼 이제 그 잘 다듬어진 하얀 손가락을 움직여서 펜을 꺼내.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말끔한 방법으로 수표를 써. 그래, 막권업자의 수익률이 그 정도가 될 수 있지. 10대 1이라면 여기 그녀의 이름이 있고 내 놈의 그 더럽고 멍청한 사기 계획에 그녀가 집어넣은 돈의 금액이 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의 제안에 놀란 제니퍼가 말했다. 그가 과감하게도 코웃음을 쳤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나 친척들이 이 사업에 관여하거나 그 관계로 인해서 내 사업을 망칠 생각은 없어요. 아버지가 넥타이를 매는 날이 온다 해도 그럴 생각은 없어요. 상대방의 강철처럼 단단한 얼굴이 훨씬 더 단단해졌다. 짤막한 포효가 울려 퍼지더니 그가 정말로 멋지게 앞으로 도약했다. 지금까지 그를 비유했던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만큼이나 놀라운 도약이었다. 그가 아들의 목을 꽉 잡고 목구멍이 막힐 정도로 압박했다. 셔츠의 깃바로 위를 잡은 손이 그 동작을 노력하게 수행했다. 그러자 어두운 기색으로 변하는 얼굴과 놀라서 튀어나온 눈동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는 것은 젊은 콥의 목구멍 사이로 흘러나오는 꼬르륵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젊은 남자를 밀어서 바닥에 쓰러뜨린 후 늙은 콥이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더니 커다란 파란 손수건을 꺼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그의 왼손은 이미 숨이 막혀 헐떡이는 목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조이고 있었다. 손수건이 아들의 입 주위를 단단하게 감았고
머리 뒤쪽에서 강한 매듭이 만들어졌다. 콥이 아들을 일으켜 세우더니 책상 뒤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강하게 그를 뒤로 밀었다. 수표책을 꺼내. 그가 으르렁거렸다. 지금 당장 수표책을 꺼내. 꾸물거릴 생각은 하지도 마. 안 그러면 썩은 나뭇가지처럼 내 놈의 뼈를 모두 부러뜨려 줄 테니까.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망설였다. 아버지의 대담함과 뻔뻔스러움 중 일부가 핏줄을 타고 그에게도 전해진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얼굴 바로 앞 흉악한 얼굴은 대부분의 사람을 제압할 수 있었다. 그가 서랍을 열고 수표책을 꺼내서 책상 위에 놓았다. 이 소꿉장 난질에 그녀가 집어넣은 돈의 10배야. 그래, 바로 $11,000지. 늙은 콥이 또다시 으르렁거렸다. 수표 위에 서명이 꼬불거리는 글씨로 적혔고 아버지 콥이 붉은 손으로 그것을 집어 올렸다. 그리고 3번을 계속해서 수표의 내용을 크게 읽었고 눈을 똑바로 뜨고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주머니 안에 넣었다. 내 놈이 이 수표에 속임수를 썼다고 해도 위험할 것은 전혀 없어. 그가 말했다. 왜냐하면 만약 속임수를 썼다면 내가 너를 다시 방문할 거거든. 그러니 수표를 취소하거나 하지 마. 그런데 아직 나는 볼 일이 끝나지 않았어. 예전에 네가 스컹크와 놀던 것을 나한테 들킨 적이 있지. 그래, 네가 6살이 되기 전에 일이었을 거야. 네가 스컹크를 숨겨놓은 곳을 발견했어. 그래, 그날 네가 당한 것을 오늘 다시 해주마. 그래도 너는 나중에 약을 챙겨 먹을 수 있을 테니까 이번이 훨씬 낫겠지. 그래, 어쩌면 바깥 사무실 사람들이 우리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 하지만 벽과 문이 굉장히 두꺼우니까 괜찮을 거야. 늙은 콥이 방 건너편 외투거리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우산 몇 개와 단단한 지팡이 몇 개가 걸려 있었다. 그가 다시 돌아올 때 그의 손에는 제니퍼가 좋아하는 육중한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 아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도 하기 전에 늙은 콥이 아들의 셔츠 깃을 강하게 움켜쥐었고 그 때문에 깃이 찢겨져 나가면서 셔츠의 윗부분이 트여서 입을 막은 손수건 부근까지 밀려 올라갔다. 55살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운동선수 같은 체력과 가혹한 연방교도소에서 7년을 보내며 다듬은 근육을 활용해서 그가 육중한 지팡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타격에 타격이 이어졌고 몸을 떨며 신음하는 남자의 질긴 트위드 옷이 너덜거릴 때까지 그 타격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두꺼운 천과 그 아래 살결은 같은 모양으로 뭉개지면서 물결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분노를 가득 담은 타격이 이어지면서 그 육중한 지팡이로부터 금속 조각과 나무 조각이 떨어져 나왔고 그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피투성이로 변한 사람 주위에 쌓였다.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붉은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고 그러는 사이 매를 맞는 아들의 얼굴은 뒤틀리면서 창백해졌다. 이제는 고통에 떠는 몸에는 식은땀과 눈물이 가득 묻어 있었다. 지금까지 강타를 퍼부으면서 내질렀던 야수 같은 울부짖음보다 더욱 거칠고 흉포한 포효를 내뱉은 금고털이가 아들의 형체를 가진 물체를 의자 위에 앉혔다. 의자에 앉은 젊은 남자의 몸이 축 늘어지면서 앞으로 굽혀졌고 꽉 쥐어진 채 고통에 떨리는 손 사이로 머리가 쓰러지듯 숙여졌다. 이제 나는 간다. 늙은 콥이 말했다. 하늘에 대고 맹세하건대 내 놈의 얼굴을 잠깐이라도 볼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변명거리를 만들어라. 그냥 정신병자가 들이닥쳐서 너를 때렸다고 하는 것도 좋겠지. 그러면 괜찮을 거다.
그러면 적어도 내 놈이 하는 역겨운 짓을 참지 못한 범죄자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것과 그 범죄자가 내 놈의 아버지라는 것을 모두 숨길 수 있겠지. 그래, 확실히 그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내 놈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진 사람에게서 한 가지 교훈은 얻었기를 바란다. 박스 공장에서 평생 일한 여자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고를 터는 것이 훨씬 더 떳떳하고 용기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알아둬라. 그가 방을 가로질러 가더니 방문을 열었다. 저기 저 사무실 안에 있는 당신네 사장한테 의사가 필요할 거요. 그가 문 밖에 있는 속기사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아들의 회사 사무실을 가로질러서 현관문으로 나갔다. 사기꾼 아들과 금고털이 아버지. 라드 플럼리.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